이 생명체가 소화기, 척수신경계, 뇌관, 변연계, 대뇌로 진화한 것처럼 치료 역시 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저한 단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치료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만 7세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약사입니다. 이제 곧 2학년에 올라가네요. 처음 영상이어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론이 궁금하신 분은 건너뛰기 해주세요. 네. 우리 아이는 2016년에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잘 자라왔지만 2018년 후반부터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을 못 자고 변비도 심하고 무엇보다 폭력성이 심각했습니다. 텐트럼이나 멜트다운이라고도 하죠. 어떨 때는 무서웠어요. 걱정이 돼서 2019년에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능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100권 가까이 책을 읽고 수백 편의 논문을 검토하고 다양한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도 대부분 시청했어요. 제 직업이 한약사여서 현대의학과 한의학, 기능학까지 폭넓게 공부하고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약사는 약대에서 한약을 전공한 약사입니다. 한의학을 기본으로 하고요. 해부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약물학 등도 전공한 양방, 한방, 통합적인 건강 전문가입니다. 6년 동안 자폐에 대해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점점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슬이 실에 꿰어져 목걸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자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더 큰 이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을 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특별하고 값비싼 치료법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돈 걱정 없이,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막상 아이를 치료하다 보니까 직접 해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로 진단받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병원에서는 자폐가 유전적인 질병이며 치료가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병원들 나오면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합니다. 언어치료부터 인지치료, ABA, 놀이치료, 플로어타임, 기능의학, 식단관리, 한약, 감각통합치료, 터치아이, 밸런스 브레인 등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법들은 자기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모든 치료법들을 다 해봤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무엇이 최고일까요? 사실 모든 치료법들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모든 치료법이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치료를 하게 되면 돈과 시간만 날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치료가 최선일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는 어디가 취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폐는요, 결국은 뇌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이 뇌에는 기질적인 이상과 기능적인 이상이 있습니다. 기질적 그리고 기능적 차이를 이해하셔야
자폐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질적 이상은 우리 몸의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이 고장난 경우에 그 부품을 수리해야 차가 굴러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몸에서 어느 부위가 손상돼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기질적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능적 이상은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모든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연료가 부족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구조는 정상이지만 특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기능적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데요, 다리가 부러진 거라면 기질적인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막 쥐가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건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엔 먼저 뇌의 기질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보면요,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소화기관이었어요. 이 소화기관에는 이 장의 신경들이 발달하게 되고 이 장내 신경종이 점차 분화돼서 척수신경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척수신경계 끝에서 신경절이 뭉치면서 드디어 여기서 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소화기관과 뇌는 이 배아계 모두 외배엽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외배엽 들어본 적 있나요?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외배엽에서 뿌리하기 때문에 두 영역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은 감정에 영향을 주고요. 또 뇌도 소화기관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척수신경계는요, 뇌와 감각기관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 정보는요, 모두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고, 뇌에서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에 명령을 내릴 때도 척수를 통해서 합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척수신경 끝에서 신경이 뭉쳐서 뇌가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뇌가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 진화 과정을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하얀 부분이 뇌관인데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뇌관은 파충류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기본 생존 기능을 맡고 있어요. 여기서 심장 박동이나 숨 쉬는 거나 체온 조절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리 반응을 관리합니다. 특히 감각 처리도 뇌관의 역할인데요. 이게 참 자폐 치료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각 처리하는 부분이요. 이 뇌관 다음 단계에는 변연계가 발달하는데요. 변연계. 뇌의 중간 부분인 변연계는 포유류의 뇌로 볼 수 있습니다. 포유류. 보통 그렇죠. 포유류. 네. 뇌관위로 이 부분은 감정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나 두려움, 행복 같은 감정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동물들을 보면요, 이 뱀 같은 파충류는 표정에서 감정이 없어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살기 위해서 감각만 있지요. 포유류 동물부터 표정에서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나 고양이나 강아지, 표정에 감정이 있거든요. 참고로 이 변연계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뇌실이라고 합니다. 이 투명한 모양의 공간이 있고 여기에 뇌수로 채워져 있거든요. 나중에 이 뇌실도 참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한번 다룰 겁니다. 이 변연계 다음으로 이 마지막으로 대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뇌의 가장 바깥 부분에 있는 대뇌는 영장류의 뇌로 볼 수 있습니다. 언어와 인지 같은 지능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기는 이 복잡한 생각, 사고, 언어, 계획 등을 맡고 있죠. 사람들과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 뇌 소화기부터 대뇌까지 이 뇌의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자폐 치료의 감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자폐 치료의 핵심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은 오늘 영상의 제일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명체가 소화기, 척수신경계, 뇌관, 변연계, 대뇌로 진화한 것처럼 치료 역시 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저한 단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치료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뇌 이상이 나아지려면은 결국 소화기와 척수신경에 먼저 건강해져야 합니다. 특히 먼저 소화기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입맛도 없고 변비나 설사가 심하고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죠. 이걸 해결하려면요, 식단 관리 그리고 기능의학, 한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소화기관 중에도 특히 췌장의 염증이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 장내 미생물 상태를 개선하고 그리고 이 간 해독 기능도 참 중요합니다. 이 소화기 다음으로 이 척수신경계는요, 이 감각을 전달하고 그리고 뇌관은 감각을 조절합니다. 감각을 전달하고 감각을 조절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아이가 상동행동을 하고요, 감각 추구를 하게 되죠. 우리 윤성이는 처음에 상동행동이 나올 때 높은 데만 보면은 막 올라가려고 했어요. 몇 층 높이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주 빙빙 돌기도 했고요. 물만 보면 그냥 몇 시간이고 돌 던지고 돌 딱 떨어질 때 그 파문 있죠. 그걸 계속 동그란 파장을 쳐다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감각의 문제죠. 어떤 감각 통합이라든지 터치아이, 밸런스 브레인, 특수체육, 마사지 이런 치료법들이 필요합니다. 이 뇌관 다음 단계가 변연계죠. 이 변연계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죠. 감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놀이치료나 ABA, 플로어타임 같은 치료법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가 이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대뇌는 언어와 인지, 바로 지능을 담당하죠. 여기에 문제 있을 때 언어 치료나 인지 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각 단계별로 우리 아이의 상태를 판단하고 우리 아이 여기가 취약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를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느 부분을 먼저 치료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자폐가 의심이 되면 가장 먼저 언어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닥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언어와 인지 치료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처음에는 다른 치료와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낮게 둬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아직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기초가 탄탄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가 요즘에 우리 딸아이, 첫째 딸아이 초등학교 과학을 좀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이 최소량의 법칙이 나오더라고요. 이 물통에 물을 채울 때 한쪽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흘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나아지려면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만큼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우리 윤성이를 치료할 때 언어 치료를 시작하고요. 나중에 놀이 치료나 인지 치료를 추가해서 1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입소문 듣고 가서 신청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윤성이에게 적절하지 않은 치료였던 거죠. 제가 한약사니까 당연히 자폐라는 걸 인지했을 때, 가능성을 봤을 때 기능의학과 한의학적인 치료도 같이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뇌가 중요해, 뇌를 고쳐야 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기는 해도 뭔가 아쉽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뭔가 이 30%가 부족한. 그런데 나중에 이 소화기를 치료했을 때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췌장과 장내 미생물을 개선한 뒤로는요, 아이가 폭력성이 사라지고 사회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아이가 어느 순간 아빠하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데 참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